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퇴설에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축격이 본격화되며 이달 들어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증권사 HTS가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며 5대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께 미국 CNN 방송이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뒤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재 김 위원장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며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일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이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미국 CNN 방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퇴설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정보의 출처가 미국 관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이 돈바 있습니다. CNN 보도는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 출발했던 주식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해 코스닥 시장은 장중 한때 5%까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후 들어 하락폭을 만회해 코스피는 1% 내린 1879.38포인트, 코스닥은 1.42% 하락한 628.7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을 부인했습니다.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공개 활동을 계속해온 점을 들어 관련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국면 전환용 깜짝 카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문제를 내세워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나는 최근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받았다. 좋은 편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을 위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국면 전환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시장에 관심을 돌릴 만한 요소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북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모든 시선을 북한에 집중하게 만든 뒤 그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게 될 경우 유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슈의 중심에서 밀리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CNN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나온 깜짝 카드였는지는 조만간 가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한 217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출 부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적은 1,525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키움증권의 HTS 먹통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HTS가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하며 벌어진 일인데요. 다른 증권사들과는 다르게 키움증권에서만 유독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유가 급락으로 증권사 HTS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늘 새벽. 키움증권 HTS에서 미니크루드 오일 5월물 거래가 마이너스 값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매매가 강제로 멈춘 것입니다. HTS의 먹통으로 원유 선물 투자자들은 롤오버 시기를 놓쳤고 투자금 손실을 넘어 캐시콜을 당하게 됐습니다. 유독 키움증권 HTS에서만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청산 마감 시점 차이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청산 마감 시점은 만기 하루 전으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급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마지막까지 청산 마감 시간을 잡아두면서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일이 지나면 실물을 인수해야 하는 선물거래 특성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통상 하루 전에는 강제 청산을 하는 편이라 국제유가 마이너스에 따른 오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이번 사고는 실물거래 특성상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 벌어진 오류일 수 있다며 미리 청산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HTS 오류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 관계자는 거래가 많지 않았던 상품으로 피해액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롤오버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접촉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매달 2조 원씩 불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전세금 빌리는 것도 까다로워진 게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2개월 동안 매달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 5곳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합계는 3월 말 현재 약 86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약 2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2월 말에도 1월 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2달 연속 2조 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고 한 달에 2조 원씩 불어난 적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주택 수요가 줄어든 대신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셋값 오름세도 이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전셋값은 4억 5,061만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8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올 1월 민간 보증으로 규제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통상 계약과 잔금 시점 사이에 1에서 2개월 시차가 있는데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2월과 3월에 집중됐던 겁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값 하락이 예상되자 전세로 머물려는 이들이 늘었다며 규제를 앞두고 계약자들의 전세 대출이 2월에 시작돼 막차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 규모가 지난해 6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가 1조 7천억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의 80%가량은 환매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인 설정액보다 순자산은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펀드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4조 1천억 원에서 이달 2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 줄어들며 설정액 감소폭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투자금인 설정액보다 순자산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라임 자산운용은 설정액과 순자산은 상당 부분 중복 계산될 수밖에 없어 격차가 모두 손실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짐을 못 내놓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한 인터넷 카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재건축 현장에선 이사회 동의 없이 해외여행을 간 조합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장이 6구역, 잠실 미성 크로바구역, 신반포 4지구, 한남 3구역 등 총 7곳입니다.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 의뢰했고요.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입니다. 꽤 많은 위반 사항들이 좀 지적된 것 같은데 시공사 관련해선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된 겁니까? 네, 시공사 관련해선 주로 입찰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 제안서에는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과도한 특화 설계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특화 설계 대신 경미한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대안 설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조례로 금지돼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 사안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이 같은 설계의 공사비를 따져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받았습니까? 깜깜이로 조합을 운영해 총회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조합장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 조합장이 수당이나 여행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조합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이나 성면 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 공개가 미흡한 조합 임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토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클린 수주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한 뒤 앞으로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이 주거환경과 재산권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인 만큼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그리고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이야기해 볼 텐데 3차 조사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3차 합동조사에는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방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6곳과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거래 16,000여 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1,694건입니다. 전체 실거래의 10%가량이 이상거래로 의심됐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시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 대상 8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0여 건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구는 436건으로 26%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 거래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 의심 사례는 13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까? 일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공동 명의로 강남구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자금 조달 중 15억 원가량을 기존의 할머니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가 친족 등이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부부가 증여세를 빼돌리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32억 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공동지분으로 남편이 10%를, 아내는 90%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매 비용은 남편이 약 16억 원을, 부인이 약 15억 원을 부담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사례가 부인에게 13억 원가량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이런 담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대응반이 출범을 했는데 이 경과 어떻습니까? 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건 총 364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입건된 건 11건입니다. 국토부는 100여 건의 내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입건된 11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 정보망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10건에 대해 신청했는데요. 이 중 8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집값 담합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온라인 활용한 담합도 있었다면서요? 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카페 등의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고요. 마지막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이해의 사람과 공동중개를 제안해 공정경쟁을 저해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의 특정 부동산에 물건을 주지 말자고 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부동산을 불매하자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상 집값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국토부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지금 대처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실거래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주요 집값 과열 지역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성 매매나 법인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핀다는 건데요. 기획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형사 입건한 사례들을 서둘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앞으로 대응반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장 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점수가 높은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부정 청약 사례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는 활발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조사하면서 부동산 불법 및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 지방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대우건설이 재건축 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일반 분양을 없애고 대신 임대주택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란 얘기도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조합에 제안한 재건축 리츠. 일반 분양을 하는 대신 리츠가 임대주택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리츠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팔 수 있고 매각에 따른 차액은 조합원이나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조합 입장에선 임대 수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분양과 매각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사업 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이거를 갚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에 또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게. 하지만 조합원의 동의와 정부 지자체의 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주택 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분 346가구를 통으로 매각하려 했다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4,600만 달러, 한국 돈 1,000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일한 허위 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 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 중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새로운 리더로 김정환 이사장이 취임했는데요. 김정환 신임 이사장이 해결할 과제로 안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인 만큼 역할이 크지만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늘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전체 63개로 국가산업단지와 일부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만 3천여 개의 입주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산단 내 안전관리 인력은 28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작업자의 화학가스 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해 2월 같은 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쏟아진 촉매 덩어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4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는 76명, 부상자는 142명으로 48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단지 안전관리 담당 직원은 본사 10명과 각 지역 산단 내 안전센터 직원 11명,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파견 인원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2018년 18명 수준의 안전관리 인력을 현재 28명까지 끌어올린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당장 28명의 인력이 63개 단지, 5만 3천여 입주사, 100만 명 노동자의 안전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면세점이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9 구역 사업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당초 계약 체결 예정일이었던 이달 16일까지 임대 보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계약 체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사는 이를 수용해 다음 달 6일까지로 계약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롯데와 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IBK 기업은행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예치하게 되고 기업은행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또 소상공인에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0.75%포인트 대출 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 기여도와 신용 등급에 따라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일부 경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며 때늦은 꽃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4에서 5도 선까지 내려가며 쌀쌀하겠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2도, 대전과 강릉 13도, 대구는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강원 산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2도, 수원 4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4에서 5도에 찬바람이 더해져 다소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4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부산 6도, 제주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12도, 부산과 제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내일까지 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남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기온은 서서히 오르겠고요. 토요일에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